끊어졌어. 그래갖고 밧줄을 당기던 애가 다친 거야. 영구장애를 입었어. 그 애가. 그런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 다친 거 방송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 순간 알았지. 뭐든지 속이는 새끼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이거 뭐가 잘못됐다. 내가 돌아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 명이 손가락이 잘려. 여러 명이 전경의 방패에 찍혀가지고 손가락이 2명인가 3명이 잘려요. 그리고 세문안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잠깐 쉬고 있는데 무슨 물이 쭉 흘러. 얇은 물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피야. 핏물이 흘렀어. 누군가 그렇게 심하게 다쳤다는 거야. 전경도 다치고 시위대도 다쳤어. 그걸 내가 세문안교회 교육관 앞에서 본 거야. 그리고 내려왔더니 전경 애들 막 옷을 벗겨놓고, 그러니까 그 방패랑 이런 걸 뺏어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얘네들도 그냥 시키니까 나온 애들인데 얘네들한테 왜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앞을 딱 가로막았어. 그게 팩트TV에 나갔어. 그날. 그 망치 부인이 저기 있다. 그러면서 막 망치 부인이 지금 전경을 가로막고 있다. 못 때리게 가로막고 있다. 그날 또 나한테 욕하는 애들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촛불 예비역이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망치 부인님 피하시라고. 지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전경 애들을 보호해서 데려다 준 거야. 안전하게 저쪽으로 데려다 준 거야. 그래서 촛불 예비역 사람들을 내가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그날 밤 돌아와서 이거 뭔가 문제 있다. 그때 내가 피 묻은 그 마스크를 갖고 와. 완전히 피에 흥덩 젖어있는 피에 흠뻑 젖은 마스크를 들고 와서 내가 보여줘.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 내일 우리 방송에서 토론을 하자. 적극적인 저항이 맞는가, 아니면 평화 시위가 맞는가, 우리 토론을 하자라고 내가 제안을 해. 그날 밤 새벽 3시인가 2시에 그 제안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저녁이 되는 거야. 그 안에 내가 그 광우병 대책위 애들한테 내가 이제 시민단체 아는 애들한테 전화를 했어. 야, 씨발, 어떻게 된 거냐? 어제 핏물이 흐르더라. 너네 이거 짠 거냐? 거기서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 거야. 1800 몇 개로 이루어진 광우병 대책위에 98%가 반대하는데 단 2%의 조직이 행진을 요구했다는 거야. 근데 걔네가 끝까지 동의를 안 해줘갖고 어쩔 수 없이 98%가 접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50명이 2%에 해당되는 게 50명인데 얘네가 그 마이크 차량을 둘러싸고 청와대로 가자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 2%가 밧줄을 준비했다는 거야. 내가 그걸 하루 종일 다 조사를 해서 들었어. 그리고 그날 밤, 그게 6월의 마지막, 내가 기억엔 2008년 6월 30일이었다는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찾아봐. 날짜는 틀릴 수 있어. 근데 내 기억에 아마 6월 30일이었을 것 같아. 그때 내가 이제 그 적극적 저항이냐 평화 행동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열어. 그러니까 이제 막 적극적 저항을 주장하는 아고라 애들이 다 몰려왔어. 근데 내가 첫 마디가 뭐였냐. 이 씨발놈들아, 니네가 손가락 잘린 거 책임질 거냐고. 밧줄 끊어져서 영구 장애 입은 애 너가 평생 먹여 살릴 거냐고. 야, 이 씨발놈들아. 그래서 내가 막 쌍욕을 한 거야. 그 애들이 너무 놀란 거야. 걔네들은 막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막 미리부터 와갖고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이러면서 니네가 그 다친 사람들 책임질 거냐고. 그랬더니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거야. 야, 이 등신새끼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건 네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라고. 전투경찰의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네 피를 먹고 자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야, 이 등신새끼야. 그래서 막 욕을 막 해버렸어. 난리가 났잖아. 그때 애들이 멘붕이 온 거야. 왜냐하면 그때 아고라 대세였거든. 아고라의 대세가 적극적 저항이어서 그날 밤 하룻밤에 끝내. 내가 하룻밤에 내가 쌍욕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평화 시위를 왜 하는 건지 아냐.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집회했던 경험들, 무력 시위로 사람들이 죽어갔던 거, 그리고 내가 전투경찰한테 꽃을 줬던 경험,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전경을 보면서 나는 너무 많이 울었다. 걔네들이 무슨 죄냐.
걔네들도 옷 벗으면 우리 국민인데 왜 우리가 걔네랑 싸워야 되냐.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늘 경찰을 자극한 놈들 따로 있더라. 근데 경찰을 자극한 놈들이 전투경찰로 딱 바뀌면 특수기동대가 나타나면 싹 사라지더라. 그러면 죄 없는 시민들이 다치더라. 너희들 정체가 뭐냐. 그래서 그날 하룻밤에 그 논쟁을 끝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7월 1일 날, 그 7월 1일 날,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때까지 이제 그 시청광장이 가로막혀 있었어. 완전히 이제 버스로 차벽을 치고 시청광장을 봉쇄해버린 거야, 오세훈이가. 그런데 그때 정의구현 사재단이 미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차들을 다 열고 7월 1일 날 정의구현 사재단이 미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원불교에서 108배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5일 동안 그 시청광장에서 평화 미사를 드려. 평화 종교 행사를 해. 그때 기억나시는 분. 그때 기억나시는 분. 내가 그때 그걸 다 본 사람이야. 그리고 7월 5일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그 토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주간에 미국에서 발표가 나요. 무슨 발표가 나냐요? 그때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발표가 났는데 미국에서 재협상을 한 거야. 이명박이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됐는데 이명박이 전량 수입으로 풀어버린 거야. 그래서 연령 제한 없이 그냥 아무거나 다 가져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7월 5일까지 5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2달 3일 이틀을 싸워가지고 미국에서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라고 재협약이 들어간 거야. 그게 발표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1800 광우병 단체에서 98%가 오늘 평화적으로 이 촛불 시위를 마무리하자. 승리대회로 하자.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당 국회의원들도 다 와. 그리고 나는 그때 뭘 했냐면 우리 방 시청자들이랑 다 같이 평화행동단이라는 걸 했어. 그 전주에 이하경 의원이 이끄는 YMCA 청년들이 무슨 한국청년회인가? 한청. 그런 청년 조직이 평화행동단, 눕자행동단이라는 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전경들이랑 시민들이 부딪힐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가운데 누워가지고 우리를 밟아라. 그런 무력 충돌이 안 일어나는 그런 눕자행동단 했대. 그 전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7월 5일에는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 방 시청자들이 그때 한 20-30명이 같이 이제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전경버스 앞에 우리가 앉아 있었어. 시민들하고 전경버스 사이에 우리가 먼저 죽겠다. 그리고 앉아 있었어. 그리고 저 앞에서 원래 집회 시간이 1시인가 2시였는데 집회가 계속 시작이 안 되는 거야. 5시까지. 그게 왜 그랬냐? 그 문제의 2%가 끝까지 승리대회를 안 된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승리대회로 끝내고 해체됐어야 됐는데 그때 걔네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승리대회를 못한 거야. 그리고 8월달까지 계속 그 촛불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러다 안마열사 사건이 터진 거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내 앞에 진보신당 조끼를 입은 애들이 진보신당 조끼를 입은 애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 저쪽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얘네들이 조끼를 벗는 거야. 조끼를 딱 벗어가지고 이제 막 가방에 집어넣어. 그러더니 민주당 의원들한테 갖고 발로 팍 차는 거야. 내가 그거 다 봤어. 진보신당 조끼를 입고 자기네들이 무슨 안전요원이라 그러더니 조끼를 벗어서 가방에다 넣고 막 달려가갖고 민주당 의원을 발차기로 팍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지. 당신 뭐야? 너 아까 조끼 입고 있던 애지?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 막 민주당 의원들도 깜짝 놀랐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하면 자기네들이 맞겠다. 그러면서 나와 있었던 의원들이야. 그런데 그 의원들한테 와갖고 발길질 하더라니까. 내가 그거 다 봤어. 다 봤어.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내가 뭐 또 봤냐? 그 파이프를 들고 그 사람들 평화행진을 대부분 하는데 파이프를 들고 경찰을 자꾸 쑤시는 애들이 있는 거야. 경찰을 계속 쑤시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우리 방 매니저 둘이랑 같이 이렇게 봤어. 그런데 얘네들이 막 쑤시다가 걔네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훅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뒤로 밀려서 다음 골목에 왔는데 걔네들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여기 어딘데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시를 받고 있더라고. 파이프를 들고 깽판에 쳤던 걔네들이 지시를 받고 있더라고. 그것도 내가 봤잖아, 우리 매니저들이랑. 일부러 이 시민들은 평화행진을 하려는데 계속 경찰한테 물병 던지고 파이프로 쑤시고 우산대나 깃대로 쑤셔. 그래서 경찰을 자극해. 그럼 의경이 뒤로 싹 빠지고 특수기동대가 오는 거야. 특수기동대는 체포가 목적인 애들이거든. 시위 진압을 하고 체포가 목적인 애들이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싹 사라져. 그게 2008년에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평화시위가 왜 중요하냐. 평화시위의 힘은 가령 우리가 무력으로 그 힘을 써가지고 경찰을 무장해제시키면 나중에 화면에 우리가 무력을 쓴 것만 나온다. 그때 화면이 채널A에서 그거 이번 4.19 세월호 유족들이 폭력 시위했다 그러면서 썼던 자료 화면에 그때 그 화면 나왔어. 이번에 그 사건 알죠? 광우병 시위 때 썼던 폭력 시위 장면이 이번 세월호 유가족의 폭력 시위 장면이라고 그 채널A인가 TV조선에서 썼잖아. 나는 그게 다 한 팀이라고 봐. 하여튼 그래서 내가 평화시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평화시위를 해야 되냐 하면 평화시위대가 짓밟혀서 죽는 영상은 온 국민을 불러일으키지만 니들이 무력을 쓰는 영상은 온 국민의 등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시위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그 논쟁은요, 신기하게도 그때 끝났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평화시위 논쟁 더 이상 적극적 저항을 주장한 애들이 없었어. 7월 첫 주에 끝냈어. 이 씨발놈들아 욕 한마디로. 그게 나야. 그때 보셨던 분, 2008년에 그거 봤던 분, 전 과정을. 그러면서 얘네들이 계속 촛불 시위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안 오냐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네들이 그런 식으로 연장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안 온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도 해야지. 계속 촛불 시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말에만 집중을 하자. 나중에 그런데 얘네들이 7월 달부터 뭘 주장하느냐 하면 여대생 사망설. 그래서 내가 그때 여대생 사망설 얘기하지 마라. 왜? 모든 살인사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시체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은 성립이 안 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니네가 아무리 사진 몇 개를 갖고 지랄 연병을 해도 시체 없는 살인사건 성립이 안 된다. 시체를 들고 와서 여대생 살인사건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기어이 걔네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한겨레신문 일면에 광고를 낸다고. 그 모금안에 카드로 안마 시술소 같은 게 들켜가지고 모금받아 성매매 조선일보에 나왔잖아. 그리고 광우뻥이라고 다 비웃음을 받게 된 거야. 원래 승리한 대회인데 그 미친놈들 2% 때문에 광우뻥 집단이 돼버린 거야. 기가 막혔다니까? 2009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막 조작해가지고 유서 조작해서 붙여놓고 이게 진짜 유서라는 둥, 경호원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둥, 그 경호원 나중에 알아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때 경호원에서 같이 나온 사람이었어. 한마디도 자기를 위해 변명 안 하고 끝까지 그 모진 수단을 다 당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경호원이 죽였다고 개 지랄 연병을 다 떨고. 근데 나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근데 중요한 건 2008년에 내가 투표 끝난 다음에 그 광우병 시위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백날 시위하면 뭐하냐.
투표를 개그지같이 해놓고 그때 안티엠비랑 싸움이 붙는 거야. 그때 안티엠비가 광우병 촛불 분위기에서 100만 명 서명을 받아. 이명박 탄핵. 그러면서 이명박을 탄핵시킬 수 있다고 뻥을 까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네 뻥 까지 말라고. 이명박을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76명이 한나라당인데 무슨 수로 탄핵을 하냐고. 아고라 서명으로 탄핵시킬 수 있다고 누가 얘기했냐. 안티엠비래. 그래서 내가 그때 100만 명 안티엠비랑 붙은 거야. 100만 명 안티엠비랑 붙은 거야. 그거 우리 방송국 옛날 게시판에 다 나와. 그 모든 과정이. 예. 나중에 그랬고요. 처음에 얼마나 웃겼냐면 2008년에 탄핵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걸 안티엠비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때 아고라에서 100만 명 서명을 받았는데 탄핵을 하는 게 국민이 탄핵 못 시키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나한테 쌍욕을 하고 지랄 연병. 그때부터 봤던 애가 지금도 팩트TV에서 움직이고 있어. 지금, 그때 나랑 싸웠던 애가 지금도 팩트TV에서, 항상 안 좋을 때 나타나서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 그 중에 한 명이야. 좌우지간. 그래서 얘네들이 2008년에 내가 시위를 백날하면 뭐하냐. 선거가 중요하지. 그때 나한테 민주당 빠순이년이라고. 전현이 지난편 구의원이라서 선거가 중요하다 그랬다고. 쌍욕을 그런 쌍욕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시민단체가 1년 내내 고민을 한 거야. 맞다. 시위보다 투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2009년 유행어가 백욕이 불여 1표다. 그래서 투표를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투표 참여운동이 벌어졌네? 근데 내가 그랬지. 투표를 백날하면 뭐하냐. 아무한테나 찍으면서.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된다고.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 찍어서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게 무소속이든 경상도의 진보정당이든 아니면 수도권의 민주정당이든 전략적으로 될 만한 후보한테 표를 몰아줘야 그 가장 나쁜 놈을 떨어뜨리는 거다. 그때 또 나더러 민주당 빠순이년이라고 2009년에 욕을 쌍욕을. 그래서 내가 한 120년까지 산다는 거야. 욕을 하도 먹어서. 그랬어 2009년에. 그리고 2010년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내가 일주일 동안 특집으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2010년에 지방선거를 끝내고 내가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특집으로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정치 개혁을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당 개혁이다. 그러면 정당 개혁에 가장 우선한 게 뭐냐?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전당대회 시스템이다. 왜 체육관에서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느냐? 체육관에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려면 각 지역에서 버스를 한 대씩 타고 와야 된다. 버스 한 대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보통 오는 버스가 수십 대예요. 한 대를 동원하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 온 버스가 100대, 200대가 와. 그러면 가장 많이 동원한 애들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당대표를 출마하는데 비용이 그때 11억이 든다 그랬어. 국회의원 월급이 1억이 안 될 때였어. 2010년이면. 그 내가 4년에서 4억 버는데 11억 들여서 전당대회 나간다는 건 어둠의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체육관 선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된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모바일 선거 얘기를 해. 전화로 여론조사도 하는데 전화로 돈도 보내고 주고받고 그걸로 왜 모바일로 투표를 못하겠냐.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당대표 경선을 차 타고 오지 말고 모바일로 경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8월 1일부터 7일까지 내가 쫙 얘기한 게 있어. 2010년.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문성군이 100만 명령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100만 밀란이라는 그 선언문이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말을 짜집기 한 거였어.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그때 이거 저작권을 요구해야 된다. 망치부인 말을 짧게 한 거다. 그때 그거 기억나시는 분? 그때 100만 밀란이 만들어져가지고 나도 처음에 도와줬어요. 나도 16,000명까지는 같이 막 모았어.
근데 그 문성근이 내가 했던 말을 짜증게 해갖고 발표를 하면서 100만 밀라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해 8월 말인가 9월 초에 전당대회가 또 있었어.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 문성근이 천정배 후보한테 가가지고 지지연설을 했어. 기억나실란가 몰라? 문성근이 그때 천정배 그 출정식에 가가지고 지지연설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랄을 했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100만 밀라는 완전히 모든 정파를 떠나서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정치개혁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 거기 가서 지지선언을 하느냐. 기억나죠? 그때 기억나지? 내가 문성근이 천정배 지지선언한 걸로 내가 들이받았던 거. 그래서 그때 100만 밀란 뭐 무슨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전화통화하자 그러고 막 찾아오고 날 설득하려고. 난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랬어. 어떻게 특정 후보 천정배를 지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천정배가 가장 개혁적이었대. 지랄하고 앉아있네. 내가 막 욕을 하면서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100만 밀란을 우리가 감시하게 된 거야. 그래서 100만 밀란이 별로 힘을 못 썼어. 그러니까 100만 밀란이 주로 이제 오프 모임 중심으로 막 모여 있었던 거야. 문성근이 와서 방송도 하고, 그때 내가 최민희 의원 처음 만났어. 최민희 의원이 그때 나를 불러다가 무슨 방송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응. 그게 2010년 사건이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사건이야, 씨. 와, 씨발. 2007년 정통. 2010년에 100만 밀란을 만들어 놓고 문성근이 천정배 지지했던 거. 그리고 2011년에 그 천정배하고 박영선 붙었을 때 걔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정배하고 박영선이 당내 경선을 하는 거야. 근데 천정배가 절대 안 물러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박영선을 밀었어. 근데 그때 여론조사는 천정배가 앞서고 있었어. 2011년에. 근데 내가 박영선을 막 밀어가지고 뒤집어졌어. 그래서 박영선이 후보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박영선이가 후보가 된 다음에 박원순이랑 같이 그 후보 단일화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시민 경선단을 모집을 하는데 100만 밀란이 움직이질 않아. 그때 기억나요? 내가 그래서 100만 밀란 뭐하냐고. 100만 밀란 뭐하냐고. 정치 개혁하자고 모인 거 아니냐. 야권 통합하자고 모인 거 아니냐 너네. 그럼 이럴 때 100만 밀란이 시민 경선단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생방송으로 지랄을 했지. 그날 밤 문성근이 인터뷰를 해. 그날 밤 문성근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래서 100만 밀란 적극적으로 시민 경선 참여하라고. 그때 알고 보니까 문성근 선수가 그때 상중이었어. 어머님 돌아가셔서. 그래가지고 그때 상갓집으로 기자들 불러갖고 기자회견을 해서 그래서 그때 시민 경선단이 참여를 하고 박원순을 당선시키게 되는 거야. 응. 그게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2012년 문성근 박원순을 당선시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나한테 막 손바닥 TV에서 전화가 오고 각종 케이블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방송 출연을 좀 해달라고. 어느 케이블에서는 고정 프로그램을 하자고 그랬었어. 근데 내가 그때 대상포진이 걸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상포진이 걸려서 11월 한 달 동안 10월 26일 날 박원순 당선되고 28일부터 해서 11월 28일까지인가 한 달 동안 내가 방송을 못해. 그런데 그때 그 4주 동안 낙곰수를 띄우는 거야. 그때 4주 동안 낙곰수를 띄우는 거야. 첫째 주에 150만 다운받았다 뉴스가 나와. 둘째 주에 300만이 다운받았다고 뉴스가 나와. 셋째 주에 600만이 다운받았다. 넷째 주에 1000만 명이 다운받았다. 그런데 그때까지 셋째 주까지 아프리카에 낙곰수 서버가 있었어. 문용식이 사장할 때. 그런데 그때 낙곰수가 넷째 주에 빼 서버를. 그러면서 1000만 명이 다운받았다. 그러면서 낙곰수를 막 띄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수상했어. 그런데 내가 아픈 중에 찾아보니까 미권스
근데 내가 2004년부터 추적해왔던 새끼들이 미건스를 띄우고 있는 거야. 그때 두 가지를 띄웠어. 손바닥 TV하고 미건스. 이 새끼들. 그래서 미건스가 뭐지? 그때만 정봉주 팬클럽이래. 그러면서 그때 유행어가 깔때기. 정봉주가 매회 자기 자랑을 해가지고 정봉주 깔때기란 말이 유행을 했어. 그래서 막 깔때기 정봉주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그때 무슨 해외 미건스가 비키니를 입고 쫄지마 씨팔 이렇게 젖가슴에다 써가지고 사진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무슨 미건스의 무슨 회원이라 그러면서 이명박 그 동상을 망치로 내리치는 그런 사진 찍어서 퍼포먼스하고 그러는 거야. 이건 너무나 자극적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정봉주 띄우지 마라. 정봉주 다친다. 그리고 3주 뒤에 징역 간 거야, 정봉주가. 그리고 나서 정봉주가 감옥 간 다음에 미건스에서 지랄 연병을 한 거야. 거기서 한명숙 당대표로. 그 다음에 한명숙이 당대표 되니까 한명숙으로 안 되니까 민주당 버려라. 통합민주당 버리고 통합진보당으로 가자. 그 지랄 한 거야. 그래서 통합진보당 운동을 시커난 다음에 폭력사태 일으키고 전부 다 떠나버렸어. 이거 다 사실이야. 내가 얘기한 거 잘못된 거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여기서 쌓은 역사적 기록이야. 녹화 파일도 있어. 그때 다 보셨던 분 손. 망치 부인이 2007년부터 정통들이랑 싸우고 2008년에 그 광우병 폭력시위대랑 싸우고 이제까지 나의 싸움을 다 봤던 사람 손. 우리 방에 그렇게 날 봐왔던 사람이 최소 600에서 1500이야. 3년 들었는데 처음 듣는 내용도 있다. 방송이 너무 기니까 책으로 한 건 좀. 안중근 장군 저 사람은 그때도 있었던 사람이야. 아마 그때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적극적 저항파 아니었어요? 안중근 장군이가 저 사람도 내 기억에 적극적 저항했거나 아니면 백만밀란의 그 문성근 편들고 그랬었던가 그랬었어. 이 안중근 장군님이 그걸 다 본 사람이고 전양반도 그 늘 그 네티즌들을 따라서 쭉 주도 세력으로 갔어. 내 기억나. 그죠? 예. 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언제나 나는 소수였어. 언제나 나는 소수였고 나는 언제나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다. 그런 마음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지난 총선 때 생각해봐. 필리버스터 중단한다고 더민주를 낙선운동 하겠다고 아니 그 권리당원들 말이야. 그 당 게시판에서 당원 밴드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서 더민주를 떠나야 된다고 탈당한다고 연병하시지 않으셨던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래서 집도끼 다 떠난다고 얘기하길래 아니 무슨 집도끼가 뻑하면 가출질이냐? 무슨 집도끼가 뻑하면 가출질이냐? 너네 집도끼 맞냐? 기억나지 그건?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필리버스터가 3월 11일까지 갈 경우 그러면 총선이 연기된다. 그래서 총선이 연기가 되면 국회 공백 상태가 된다. 그럼 국가 비상 상태가 되는 거다. 너네 책임질 거냐? 그게 김종인한테서 나온 얘기야.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되는 이유라고 3월 1일인가 2일에 김종인 측에서 그쪽 이제 끈앞불로부터 들은 거지. 쟤네 계획이 그때 필리버스터 엄청 띄웠잖아. 필리버스터 엄청 띄워줬잖아.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은 마이 국회텔인가 뭔가에서 마국텔에서 진짜 중요한 경제 얘기는 싹 빠지고 전부 다 정청래라든가 김광진도 안 나와. 왜냐면 김광진도 맨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 김광진도 마국텔이 없어. 그래서 정청래 말이 제일 많이 떠돌았을걸? 정청래 엄청 띄웠잖아. 기억나지?
그때 기억나지? 그러면서 그 필리버스터를 엄청 띄워갖고 그걸로 계속 가야 된다고 더민주 의원들이 막 흥분해 있는 거야. 그런데 야, 이거 3월 11일까지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됐어.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빠져가지고 필리버스터에 막 흥분해가지고 선거구 획정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런데 그때 3월 11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4월 13일 선거를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럼 국회의원 선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 국회 공백 사태가 되고 계엄령 떨어진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또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그죠? 그래도 결국은 그 필리버스터 유지해야 된다는 애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걔네들을 무찔러 준 거 아니야. 이거 맞다. 망치 부린 말이 맞다. 계속 필리버스터 하다가 선거구 획정 못하면 국회 공백 상태가 온다는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때 내가 사실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내가 반협박을 했지. 너네 이번에 총선 망하면 문재인 끝나는 거다. 내가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을 내가 협박한 거야. 이번 총선 망하면 문재인은 국물도 없다. 너네가 이번에 문재인 되살려놓고 총선 승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선에 이름도 못 내민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필리버스터 중단시킨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청래 컷오프 때 정청래 컷오프를 시켰다고 더민주 낙선운동한다고 밴드에서 지랄 연병이 났어. 그냥 그때도 또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그래 그래서 더민주 낙선운동 해갖고 총선 망하면 문재인 대통령 될 것 같냐. 문재인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더민주 낙선운동 반대하고 문재인이 정청래 컷오프 시킨 거다. 징계한 거다. 그래가지고 무마했던 거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근데 그때는 뭐였어? 모 팟캐스트에서 아무 내용 없는 녹음 파일 가지고 그걸로 이 박영선 이철이가 정청래를 컷오프 시킨 증거라고 그러면서 막 퍼돌렸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녹음 파일 틀어주면서 여기 어디 그런 말 나오냐? 없었어. 그 다음에 그 녹음 파일을 퍼돌렸던 기계들 트위터 사진 찍어가지고 증거로 인증사진을 보여줬잖아. 그래가지고 정청래 컷오프 사태를 마무리했던 거야. 그건 본 기억나지? 그래놓고 그 더민주 밴드에서 낙선운동 주도했던 애들이 이번에 추미애 지지한 거 아니야. 꽃기호 패스 치킨밥. 선거 말아먹을 뻔했어. 필리버스터하고 정청래 컷오프 때문에. 나는 언제나 혼자서 싸워. 그런데 나는 언제나 팩트를 갖고 싸워. 분명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나의 진정성을 믿어준다고 생각해. 그들과 나중에 누가 더 문재인에게 유리한 일을 해왔냐고. 진짜 문재인 팬이라면 나한테 그렇게 쌍욕 못해. 지네들이 지랄해가지고 문재인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구해준 게 나였어. 그런데 어디다 대고 쌍욕을 해?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존재감을 계속 물은 거야. 이게 문재인 지지자 맞냐? 이게 문재인의 문재인 지지자 맞냐? 계속 물고 늘어진 거야. 사진만 문재인이지 문재인 지지자 맞냐? 아니 문재인 사진 걸어놓고 요즘에 이제 세월호 사진을 또 갈아타더만. 이재명을 지지하면 어쩌자는 건데. 옛날에 노무현을 지지했던 9만 명이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9만 명은 그들과 다르다고 봐. 소위 옛날에 정동영을 띄우면서 막 그 손학규계랑 맞붙어가지고 몸싸움하고 지랄 연병했던 그 정통 출신들, 걔네들이 지금 민주세력의 가장 암적인 존재야. 가장 암적인 존재로 활동하고 있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매번 팟캐스트들이 걔네를 도왔고, 그지? 매번 팟캐스트들이 걔네들을 도와줬어. 이제 보니까 그래, 돌아보니까 나는 진실을 밝혔어. 나는 진실을 밝혔고,
내가 이렇게 진실을 자, 오늘 방송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지? 오늘 망치 부인이 얘기한 거 보니까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지금요, 이 팟캐스트들을 장악하고 지금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의 목적은 정권 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정권 교체 막는 게 목적이라니까. 오로지 지네들 공천받는 것만 목적이지 대선 경선에 관심 없다니까? 날 고소하려면 고소를 하고 잡아 넣으려면 잡아 넣어. 그래도 이건 진실이야. 그래도 지구가 돌았던 것처럼 내가 오늘 얘기한 거 모두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야. 자, 어제 그럼 이제 여기가 인트로였고 오늘의 방송 어저께 이제 우리 박 PD가 물었어요. 박 PD의 질문. 그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보충 설명을 해달라. 예.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어. 너무 저기 격정적이었나? 자, 오늘 망치 부인 얘기를 듣고 처음 듣는 얘기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잡게 됐다 손.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오늘 망치 부인 방송 듣고 제대로 알게 됐다 손. 누가 이재명을 띄우는가? 문재인을 대선 후보 만들려면 추미애를 당대표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 이재명을 띄워. 문재인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내가 그랬잖아. 걔네들 전당대회 끝나면 바로 갈아타야 애들이야. 한명숙을 당대표로 해놓고 한명숙이 당대표 되니까 그 다음날 돌아섰다니까? 통합진보당으로? 내가 12년에 그거 봤어. 지금 또 지랄이잖아. 응. 자, 이제 오늘의 뉴스로 가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얘기를 좀 더 보충 설명해달라. 지금요, 우리나라의 많은 개신교교회 목사들이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결혼 합법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예,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도요, 우리나라에는 동성결혼 합법화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면서 주례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동성이 무조건 결혼을 당당하게 주례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걸로 목사를 고소할 수 없다고.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가 우리나라는 안 돼 있는 거야. 여러분, 동성애는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이에요. 동성애는. 근데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거야. 유럽 따라서. 유럽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게 전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법이 따로 통과된 거야. 차별금지법은 더 옛날에 있었고, 차별금지법은 한 6년, 7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일찍 된 나라 10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작년에 된 거야. 그래서 작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다음에 일부 급진적인 동성애자들이 목사를 고소하는 일이 있었지만, 차별금지법 이퀄 동성결혼 합법화법이 아니라고. 다르다고.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뭐 출신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로 차별할 수 없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그건 유엔의 권고사항이에요.
유엔 권고사항으로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성별이나 또는 뭐 피부색이나 종교나 성적 취향으로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출신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흑형 욕하는 애들 혼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전라디언, 대구 통구이 이거 다 처벌받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김치녀, 된장녀 다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야. 그런데 그게 동성애 합법화법이라고 지랄하잖아. 여러분 10계명에 동성애를 하지 말란 말은 없어요. 10계명에 동성애를 금지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10계명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말이 나와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율법이었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그리고 뭘 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인간에 대한 5가지, 위에 5가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밑에 5가지가 인간 윤리예요. 인간 윤리에서 5가지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게 네 이웃에 대해서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면 지금 교회 장로와 목사와 권사의 이름으로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라고 글 썼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 뭐라 하냐? 모든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박원순이 그랬다라고 거짓말하고 욕하지 말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 모든 율법보다 중요한 게 너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그래서 너희들 심판받는 거야. 10계명도 어기고 예수의 계명도 어겼으니 너희들은 심판받는 거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약자를 괴롭히지 마라. 가난한 자를 베껴먹지 마라. 뇌물 받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불공정한 판결하지 마라란 말은 나와.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동성애 비난에 몇 주씩 얘기하면서 간음하지 말란 말 안 해. 왜? 지들이 간음하니까. 지들이 여자 성도들 불러다가 성추행하고 마사지 해준다 그러면서 성추행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해. 어느 유명한 뉴라이트 목사가 22억 횡령해갖고 걸렸어. 지네가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말 안 해. 유명한 교회 목사가 성추행해가지고 걔 지랄이 나고, 유명한 목사가 횡령해가지고 지랄이 나고, 그리고 많은 목사 권사 장로들이 거짓 증거를 퍼돌리고 앉아있고.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한국 개신교가 이래서 망하는 거야. 내가 볼 때 한국 개신교가 망해야 돼. 망하고 새로 시작해야 돼. 지금 천주교가 지금 개신교보다 깨끗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루터가 그 개혁을 하기 전에 천주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었어. 교황들이 막 첩을 몇 명 두고 막 주교들이 첩과 자식들을 키우고 막 그랬어. 천주교가 썩을 대로 썩어 있을 때, 그때 그 천주교의 권위를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라는 이거 돈 주고 이거 증서를 사면 심판을 안 받는다 이렇게 개소리 하면서 팔다가 루터한테 걸려. 그 독일 신학자 루터가 쌍욕을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걷어 올린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 그래서 종교개혁 결과 천주교가 개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수도원에서 정말로
신학하셨던 분들이 진짜로 이 수도원에서 신학하신 신부님들이 나타나서 어메 이런 중계방을 잘못 보고 있었네. 예. 그래서 이 옛날 예수회 출신 수도사들이 교황이 되면서 천주교 개혁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천주교들이 깨끗해진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가 많이 지저분해졌대. 원래 80년대까지는요, 내가 어떤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야. 80년대까지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어땠냐 하면, 우리는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도 2벌만 갖고 다닌다고. 입은 거 1벌, 갈아입을 옷 1벌. 그게 신부님들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그때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막 천주교가 이제 그 90년대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막 대형화된 거야. 그러면서 신부님들한테도 막 서포트들이 많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신부님들이 그때부터 재산을 갖게 됐대. 90년대부터 사유재산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사이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내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신부님을 집에다가 방을 하나 빌려준 거야. 근데 그 신부님이 이 할머니를 꼬셔갖고 전재산 들고 튀었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어서와 모두 썼고 천주교도 썼고 개신교도 썩은 거야. 우리나라 종교가 썩었어. 종교들이 썩어 들어가면서 불교도 썩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또 지나갔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동성결혼 합법화법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다, 다른 법이다. 다른 법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건 동성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법, 그게 동성결혼 합법화야. 차별금지법은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출신 지역이나 종교,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는 법이고, 그런데 이게 같은 법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목사님들이라고 안 붙여. 목사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봐봐. 이 정도면 됐냐? 네, 우리 재민이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됐대요. 자, 다음. 양우공제, 재민이가 물어봤어요. 2. 양우공제회가 뭐예요? 예. 우리 재민이가 물어본 2번째 질문. 양우공제회가 뭐예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도 그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 다르다는 거, 어제 처음 들으셨던 분 손. 어제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같은 법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른 법이라는 거 어제 오늘 처음 알았다 손. 예. 그니까 어저께까지는 동성결혼 합법화법이랑 그 차별금지법이 같은 법인 줄 알았던 거죠. 예. 다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메갈리아 논쟁이라고 뭐 페미니즘 논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안 해.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여성 혐오를 처벌할 수 있어.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종교차별을 처벌할 수 있고,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홍어 전라디언이라고 썼던 모든 국정원 직원을 잡아넣는 거야.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홍어 전라디언, 광주 폭동 이렇게 쓰는 애들을 잡아넣을 수 있는 거야. 왜?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출신 지역을 비하하면 잡아넣는 거거든. 그래서 저것들이 차별금지법을 기어이 반대하는 거야. 왜냐? 얘네들은 그걸로 분열시켜야 되잖아. 성대결, 지역대결, 세대대결, 정규직, 비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전부 다 갈라쳐가지고 분열을 시켜야 지네가 지배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는 거야.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극우파들이야. 극우파들. 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소위 난민들 이런 사람들도 받아줘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하면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 부자들이 자기가 돈을 제값을 주고 노동자들을 써야 돼. 지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 써. 그래놓고 얘네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네 월급의 10% 20%를 내가 세이브해 주겠다. 그래서 네가 나중에 물러날 때 그 돈을 퇴직금으로 주겠다 그래. 그래서 20%씩을 다 떼. 20, 30%씩을 다 떼서 묶어놓고 나중에 이제 얘네가 나 돌아갈 거야. 우리 고향 가게 모아놓은 돈 줘. 지금 모아놓은 돈만으로 고향에서 집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전화 걸어. 불법 노동자라고. 그래서 얘네들을 도망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20, 30%의 임금을 아낀 거야. 그걸 노린 거야.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는 이유가 딱 하나야. 20, 30%를 세이브해준다는 목적으로 한국인 비정규직보다 싼 값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거야. 정말 개새끼들이죠. 그래놓고 얘네들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한테 월급을 더 달라. 더 주고 싶은데 더 받고 싶으면 딴 데가. 우리 외국인 노동자 많아.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그렇게 쓰면서 비정규직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야.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쓸 테니까 정규직 너네가 월급 올려달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차별금지법하고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는 거. 차별금지법이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극우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야. 지금 유럽에서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난민이 독일이나 영국에서 난민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때문이야. 종교나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 나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복지 혜택의 대상이 돼야 돼. 부자들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극우파들이 차별금지법을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가 막힌 얘기 들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시청자한테 들었는데 흑인 폭동 돈 받고 하는 거래. 흑인 폭동이 돈 받고 하는 거래. 그 흑인 폭동 뉴스에 댓글로 나온대. 쟤네들 다 돈 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백인이 아닌데 하얀 팔로 총 쏘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거야. 이 사람 중국인인데 흑백으로 보면 백인으로 보이잖아. 백인이 흑인을 쏴 죽인 것처럼 텔레비에 보여줘. 그 다음에 흑인들이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때려부시고 약탈을 해. 그런데 때려부시고 약탈을 주도하는 애들이 돈 받고 하는 거래. 뭐겠어? 미국은 인종차별 이용하는 거야. 우리처럼 지역차별처럼 미국은 인종차별을 이용해서 표를 분산시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미국판 어버이 부대야. 어머니 부대, 어버이 부대. 예. 누가 돈을 주겠어? 부자들이 주겠지. 부자들이 고용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폭력 시위 뒤에서 고용한 애들이나, 그 흑인 폭동 고용한 애들이 같은 애들일 거라고. 왜냐? 여러분, 왜 기획사들에서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는지 알아요? 기획사 연예인 스캔들. 이게 사연이 있어. 무슨 사연이냐?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때 정치 깡패란 사람들이 있었어. 자기는 김대중 지지자다, 김영삼 지지자다. 그래가지고 뻑하면 싸웠어. 무력 시위를 한 거야. 무력으로 충돌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정치에 대한 등을 돌리게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얘네가 고용된 애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가 뭘 했냐? 전두환 때 얘네들이 정치 깡패 일을 한 거야. 무슨 일을 했냐? 구사대. 이제 노동운동이 막 발달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잖아. 그럼 박정희 전두환 때 그 정치 깡패들이 가서 그 노조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거야. 막 똥물 먹이고 여성 노동자들 성폭행하고 그런 짓을 했던 게 그 깡패들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했냐? 철거. 70년대부터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80년대 엄청 재개발이 시작돼. 그 재개발 깡패들이 다 그 출신들이야. 재개발 그 폭력배들 있잖아. 그리고 노동조합 현장에 나타나는 그 폭력 구사대들, 걔네가 다 정치 깡패 출신들이 조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야. 근데 하여튼 그게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있었어. 그러다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뭘 했냐? 범죄와의 전쟁.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썼던 깡패들을 다 잡아넣은 거야. 전두환 말인가? 아니야, 88년에 범죄와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조직폭력배들을 다 잡아넣었어. 그게 무슨 정보로? 자기네들이 부려먹었던 애들. 자기네들이 부려먹었던 유명한 깡패들을 다 잡아들인 거야. 노태우 때. 그쵸? 노태우 때였어. 싹 잡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그 깡패들이 나온 거야. 누구냐? 사업가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노태우가 잡아들이기 전에는 오로지 칼 쓰고, 이 칼 쓰고 힘만 쓴 애들이었다면 80년대 이후 90년대부터 깡패들이 성격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어느 학원에 갔는데 조폭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 조폭 출신이 와서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 그래갖고 얘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 이제 내가 근현대사를 가르치니까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수업을 듣는 거야. 처음에 조폭인지 몰랐지. 근데 내가 어느 날 이제 학원에서 늦게 끝나서 딱 나왔는데 시커먼 옷 입은 애들이 가득 서 있는 거야, 학원 앞에. 그래서 쫄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걔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분을 형님이라고 불러라. 애들이 단체로 절을 하는 거야. 형님! 그래 내가 왜 네 형님이니? 얘들아,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선생님! 그리고 내가 그 학원을 떠났잖아. 무서워가지고. 걔가 이제 그 애가 그때가 언제였냐면 90년대 초반이었어. 93, 4년. 93, 4년에 그 깡패들, 그 조폭 출신이 와서 공부를 한 거야.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깡패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불량배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공부한 불량배들이 뭘 했느냐? 사업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애들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지금 뭘 하냐면 생수사업도 하고 지역의 노점상도 관리하고 옛날엔 전부 나이트클럽이었잖아. 지금 나이트클럽 별로 없어. 그래서 지역 노점상 관리하고 그 다음에 생수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형으로 그러면서 한 분야가 연예기획사야. 연예기획사. 친구라는 영화가 그렇게 조폭이 자본을 대서 그러니까 투자해서 만든 영화래잖아.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친구가 나올 때 막 조폭을 미화하는 조폭이 주인공인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 그게 걔네들이 투자한 것들이야. 걔네들이 투자한 거야. 그래서 조폭들이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그 영화도 만들고 연예 기획사도 운영하고 정치인들한테 연예인들 성상납도 시키고 필요할 때 스캔들도 일으키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게 내부자들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폭력 시위. 내가 그랬잖아. 일반 시민들은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누구랑 화났다고 경찰한테 여러분이랑 우산대 찌를 수 있어요? 여러분 깃대로 찌를 수 있냐고. 일반 평화 시위를 원하는 민주주의자는 그 앞에 있는 의경을 보면 자식 생각나서 애가 뭐 묻었으면 물로 닦아주는 게 시민의 분위기지. 그렇게 찌르고 때리고 못해. 찌르고 때린 애들은 누구냐고. 지난번에 채널A TV조선 화면에 보니까 막 경찰차를 부시는 거야. 카메라로 찍은 거야. 아무도 안 잡아가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차를 막 비옷을 입고 가운을 뒤집어 쓰고 두들겨 패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 아니 경찰차 옆에 경찰이 그냥 보고만 있어. 뭐 하자는 거지? 걔네들 누구냐고. 그런 것처럼
어떤 평화 시위, 대규모 평화 시위를 폭력 시위로 유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야 평화 시위대의 명분이 죽는 거야.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하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하라는 집회였는데 그걸 폭력 시위로 몰아가지고 특조위 연장 못하게 하잖아. 그게 걔네들의 특징이야. 대규모 평화 시위대는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흑인도 인간이다. 그런 피켓을 들고 나온 평화 시위대 앞에서 불 지르고 폭력을 주도하는 애들은 동원된 애들이야. 그래서 그 아는 평화 시위대가 백인도 있어. 백인들도 다 같이 나와서 평화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다음날 언론은 폭력 시위라고만 보도하는 거야.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요? 유럽에서 어느 케이블 카메라맨이 막 도망가는 난민을 발 걸어서 넘어뜨렸던 사건. 어느 케이블 기자가 카메라맨이 방송인이었 사이트 리포터가 달려가는 난민을 발 걸어서 넘어뜨렸던 사건. 다 연결된 거야. 그 언론사가 골 때리는 언론사였거든. 그 나라판 TV조선 같은 애였어. 그 나라판 TV조선 같은 언론사였어. 그래서 일부러 난민들을 천대하는 그런 애들이 나가니까 그 난민을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다 연결된 거라니까요. 지금 유럽에서 난민 반대 운동하는 극우파들 왜 반대하느냐? 딱 하나야. 세금 내기 싫다고. 세금 내기 싫다고 난민 반대 운동하는 거야. 극우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도 그러면 제대로 된 임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야. 자, 차별금지법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야기는 양우공제회로 넘어갈게요. 자, 양우공제회가 뭘까요? 예. 지금 양우공제회하고 국정원의 관계가 터졌어. 국정원이 양우공제회와 자기네들은 무관하다라고 이제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계속 들고 까내는 게 뭐냐면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양우공제회에서 일을 했다는 거야. 겸직을 한 거야. 그러면 양우공제회가 뭐 하는 거냐? 원래 목적은 국정원 전직,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연금처럼 투자처를 개발하고 그래서 투자 수익금으로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준다. 그게 양우공제회야. 맞습니까? 국정원 퇴직자들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 연금으로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거야. 그게 양우공제회야. 그런데 그 양우공제회는 그러니까 퇴직자들의 모임이야. 근데 여기 국정원 현직 직원이 겸임금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예. 그 기사 좀 갖고 와봐봐. 예. 무관하다 발뺌했지만 국정원과 양우회 사실상 한몸. 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 국정원 예산 일부 양우회에 줘. 퇴직자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지급. 15년 근무한 1급이 2천만 원 이하 내고 퇴직 뒤에 1억 2,600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게 양우공제회가 운영한 방식이야. 무슨 얘기냐면 15년 동안 근무한 1급 직원이 그동안 근무하는 동안 15년 동안 2천만 원을 냈는데 퇴직한 뒤에는 1억 2,6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이 양우공제회 운영 방식이었던 거야. 어떻게 해서 6배를 불리겠어? 어렵잖아. 그래서 얘네가 한 짓이 뭐냐 하면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양우공제회에서 일을 한 거야. 그게 왜 문제야? 그게 왜 문제일까? 국정원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잖아. 기업 세부 정보. 전 국민을 사찰해서 기업 세부 정보를 알잖아. 어디에 뭐가 투자되고 어디가 대박날 거다.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 투기를 하고 그걸로 했다는 거지.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국정원의 내부 기밀을, 국가 기밀을 얘네들이 투자에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의혹이고, 의혹이야. 확정적인 게 아니라. 좌우지간 현직 직원이 왜 양우공제에서 일을 하냐고. 무슨 용도로.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정원의 예산을 양우, 즉 퇴직 국정원 직원들한테 준 거 아니냐. 문제는 뭐냐? 국정원의 예산이 비공개라는 거야. 국정원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그 돈의 용처가 모두 비밀이야. 그러니 그런 돈으로 이 국정원 직원들이 돈을 받아쳐먹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성대결 구도, 지역대결 구도, 그리고 묻지마 지지를 유도하는 그룹. 그들과 무관할까? 그 다음, 결국 그래서 이 양우공제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국정원의 예산 전액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는 모두를 공개해야 돼. 안 해,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서 국정원 예산을 전액 공개해라. 그걸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양우공제회 얘기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는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국회 국방위는 비공개거든. 공개되지 않아. 거기서 그 안에서 들은 얘기를 밖에서 하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국회 국방위에다가는 전액을 공개해서 그렇게 이상한 짓에 돈 쓰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양우공제회가 뭐에다가 선박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 조선업에. 그리고 그 양우공제회가 갑자기 성장한 건 이명박 때야. 양우공제회가 갑자기 막 투자기금이 늘어나고 문어발로 사업을 확장한 건 이명박 때야. 이명박 때 STX 조선에다가 이명박 세력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 양우공제회는 조선업에 투자했는데 이 양우공제회가 STX에다 직접 투자했는지 그때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좌우지간 STX 회장이 구속된 다음 날 세월호 문제가 터졌어. 국정원이 관리하던 세월호를 그날 강제로 출항시켰고, 그리고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침몰 유도설이 나오게 된 건 결국 양우공제회와 세월호의 관계 때문이다. 양우공제회와 STX의 관계, 그리고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가 그런 침몰 유도설을 만드는 배경이 된 거다. 그런데 웃기는 건요, 침몰 유도설을 얘기한 사람들 양우공제회 얘기는 안 하지 않아요? 보험 사기 얘기만 하고? 침몰 유도를 주장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 양우공제회와 STX 얘기 안 해. 그지? 그 다음 철근 얘기 안 해. 대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 사기를 위해서 침몰시켰다. 그 다음에 앵커를 풀고 그 운행해서 급변침이 생겼다. 그지? 제가 잘못 알았나요? 분명한 건 양우공제와 STX 그리고 국정원과 세월호, 그런데 그 얘기 별로 안 해. 그러면서 철근 얘기도 안 해.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만 해. 딴 얘기. 진짜 핵심은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세월호가 미 해군 기지를 짓기 위한 철근을 무리하게 실어 나르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얘기는 안 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 다음 이야기는요, 박근혜 아베 만났는데 아베가 박근혜 면전에서 소녀상 철거 요구. 아베가 했던 말이 뭐냐? 소녀상 합의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 그러면서 소녀상 철거를 하라. 그 얘기는 뭐야?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거짓말해온 거야. 소녀상 합의 없었다라고 작년 1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9달을 거짓말해왔거든. 그런데 실제로 소녀상 합의를 했다는 걸 아베가 박근혜 면전에서 얘기했어. 박근혜가 그런 일 없다라고 말 못했어.
소녀상 합의 이행해달라. 우리가 10억엔 냈지 않냐. 소녀상 철거 밀약 파문 확산. 이거 온 국민이 알아야 될 뉴스예요. 이렇게 중요한 뉴스. 아베 박 대통령에게 소녀상 합의해달라. 우리가 10억원 냈지 않냐. 소녀상 철거 밀약 파문 확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조기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과 일본 TV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는 이날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지원한 데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음을 거론하면서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교토통신은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한일 정부가 한일 정부 간 합의에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다는 인식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녀상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한일협정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제2의 직원족이죠. 예. 이명박이 일본 총리한테 독도를 주기로 했잖아. 일본 총리가 이명박한테 앞으로 우리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겠다. 그러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 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어. 아니 일본의 모든 언론이 보도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고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정정보도 요구도 안 했어. 다만 일본 외무상이 알려진 바가 사실과 다르다. 알려진 바가 뭔데? 주어가 없어. 목적어도 없고. 그래서 일본 외무상이 이렇게 얘기한 건 이명박이 그런 말 하지 않았던 뜻이라고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거짓말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1년 뒤 정확히 일본 교과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쓰기 시작했어. 그게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논쟁이었어. 박근혜가 12월 28일에 소녀상 철거를 약속해놓고 이제까지 아니었다가 뻥 깠다가 지금 걸린 거야. 응.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퀵브 이용자가 야당은 뭐하는가 참. 여러분 이분은 왜 지금 야당 욕을 하실까요? 박근혜가 야당이에요? 예? 퀵브님 박근혜가 야당이에요? 박근혜가 지금 위안부 협상을 했는데 야당은 뭐하나 참. 추미애 믿고 있죠 지금 박근혜가. 어? 왜 본질을 흐려? 이럴 때 딱 이 댓글 부대들이 나와서 박근혜 욕을 하면 야당은 뭐하냐 그러면서 야당 무능론. 근데 내가 추미애 비판하면 나한테 쌍욕하고. 니들의 좀 일관되라고. 내가 추미애를 비판하면 나한테 욕을 하면서 박근혜 욕을 하면 야당은 뭐하냐고 그래. 좀 일관되게 댓글을 써봐. 조현병이야? 자, 더민주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 사실로 확인. 정부가 국민을 속여왔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네요. 또 다른 야당은 한일 정상회담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가해자는 하염없이 당당했고 피해자는 죄진 사람처럼 우물쭈물. 자, 요거 뉴스로 한번 확인할게요. 예. 야당은 뭐 했나 이 사람 때문에. 역시 우리 준비된 매니저님들은 이럴 때 딱 증거가 나와. 박근혜가 잘못했는데 야당은 뭐 했니? 자, 더민주 비판하고 있잖아요.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민을 속여왔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됐다는 말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예.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논평은 심상정 한일 정상회담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가해자는 하염없이 당당했고 피해자는 죄진 사람들처럼 우물쭈물.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박근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힌 대통령은 없었다. 박근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이 이랬다면 얘네는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사형을 선고해서 벌써 집행했을 거야. 그쵸?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이 이런 합의를 해갖고 왔다면 사형을 시키고 부관 잠수까지 했을 거야 지금. 위안부 할머니, 대통령은 지금 우리를 팔아먹고 있다. 예, 요 얘기까지 같이 볼게요. 김대중이 독도를 팔았다고 지랄 연병을 했잖아. 김영삼이 팔은 건데. 위안부 할머니, 대통령은 지금 우리를 팔아먹고 있다. 정대협 국정조사 통해 소녀상 이전 합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는 8일 우리 대통령은 지금 할머니들을 팔아먹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김복동 할머니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민주대표를 만나서 생각할수록 잠이 안 온다. 과거 대통령들이 그렇게 바뀌어도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 없다. 안 받겠다. 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다. 끝까지 우리들은 국민들과 같이 싸우길 맹세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과 같이 끝까지 일본과 싸워서 소녀상도 손 못대게 하고 우리들도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받도록 여러분도 힘을 써달라며 더민주의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근데 추미애는 별말 없죠? 예. 자, 윤미향 상임대표가 전날 한일 정상회담 때 아베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소녀상은 철거될 수 없다. 피해자의 역사이고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해야 함에도 대답을 회피한 건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낸 것이라며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국감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합의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 과정과 재단의 실체를 부각시켜 재단의 활동을 정지하고 해체할 수 있는 내용을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 더민주가 야당과 협력해 위안부 협상의 무효 국회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화해 치유재단은 출범 자체가 심각한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며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10억엔 역시 할머니들에게 치욕적인 내용이라며 더민주는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발언이 약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발언이 약하지 않냐고. 자, 나는 오늘 아침 이 추미애 전두환 예방 사건이 혹시 두 가지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 위안부 아베가 박근혜 면전에다가 소녀상 철거 합의 지켜라 라고 얘기한 거랑 그 다음에 오늘부터 그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있어. 지금 서별관회의 핵심은 뭐야? 박근혜 경제정책 실패야. 박근혜 경제정책 실패를 추궁하는 서별관회의, 그 다음에 박근혜 외교 실패인 그 소녀상 합의, 이게 드러난 사건. 두 가지를 가리기 위해서 전두환 예방설 터뜨린 거 아니냐고. 이 두 가지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전두환 예방설 터뜨린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뜬금없이 전두환 예방? 미친 거 아니야? 추석이 다음 주야. 그런데 왜 전두환 예방을 한다고 오늘 터뜨리고 지랄이냐고. 수상해. 많이 수상해. 내가 볼 때 추미애는 지금, 이 박근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김천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대. 뭐냐 하면, 김천의 유력 정치인들이 김천 신도시에 땅을 많이 사놨다가 그 땅을 다 팔았다더라. 김천의 유력 정치인들이 그 혁신도시에 땅을 많이 사놨다가 이거 발표나기 전에 다 팔았다더라. 그런 소문이 돌고 있대요. 예. 김천 지금 이제 그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를 배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김천 혁신도시에 샀던 사람들은 땅 안 팔려. 그 사람들 재산권 피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금 근데 골프장으로 간다 확정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골프장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냐면 추석 지나고 그래. 추석 지나면 그 발표하겠다는 거야. 이건 뭐냐? 추석 때 명절 지내느라고 투쟁의 열기가 가라앉길 바라는 것 같아. 그래서 추석 지나고 발표한다는 거야. 김천에다가 김천 주민 여러분, 김천 출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뭘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예. 여러분 고향은 여러분만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외부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사드 문제 말이에요. 그거 기사 봤어? 김정은이 왜 자꾸 미사일 쐈나? 김정은이 이 사드 배치 발표한 날부터 지금 미사일 한 열몇 발 쐈잖아. 그 이유가 일본의 사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래. 서울신문에 났어. 서울신문에 났는데 김정은이 미사일을 계속 쐈던 이유, 그게 일본 사드가 그 북한의 미사일을 잡아내나 안 잡아내나. 재민아 문 좀 열어줘. 그거 알아보려는 거였대.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저께 나온 거야. 일본 사드가 조선에 아니 북한에 그 뭐라 그러니 미사일 발사를 못 알아냈대잖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 그걸 알아보려. 사드를 무력화할까? 사드의 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쏴댔고 그 미사일이 발사될 때까지 일본 사드가 파악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드가 백해 무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김정은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드가 백해 무익하다는 거야. 여러분, 박근혜와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북핵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북한의 핵미사일을 못 막는다니까? 그럼 왜 배치하냐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지금 성주 군민 죽이고 김천 군민들 그 재산 투자한 것들 다 지금 난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한테 찍혀가지고 우리 경제만 위협받게 한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진짜 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사드 배치 UN 결의안 2270호를 위반한 거다. 이 사람이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래요.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2270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비로소 자기 역할을 찾았다는 점에 있다. 미국은 체제 보장 같은 북한이 원하는 가장 확실한 당근을 가졌고 중국은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채찍을 가졌다. 그럼에도 지난 25년간 북핵 위기 과정에서 중국이 당근을 제공해왔고 미국이 채찍을 가해왔다. 그런데 UN 제재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수용 가능성을 보였고 중국이 대북 제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제자리 찾기에 성공한 셈이다. UN 제재 2270호의 숨겨진 뜻은 제재 강도보다 미중이 제자리를 찾은 동시에 제재와 협상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약속대로 제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정신에 위배라는 것과 동일하게 한미일이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것 역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 즉 2270호는 미국은 북한에게 베풀어야 된다. 중국은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 그 내용인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드 배치가 UN 제재안 2275를 위반한 거다. UN 제재 2270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라는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북한의 민생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48항, 대화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49항, 그리고 구체적으로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제재라는 것이 50항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이들 합의 조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미국은 평화협정을 중국으로 하여금 제재안에 협의하게 만들기 위해 유인으로 간주하며 무슨 얘기예요? 미국은 평화협정을 중국으로 하여금 제재안에 합의하게 만들기 위한 유인으로 간주하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시사했었다. 한마디로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테니까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의해라 라고 이제 설득해 왔다는 거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협상 직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는 지속적인 응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항상 협상 테이블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테이블에 나오고 협상에 응한다면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그래서 이 합의의 이면에는 사드 배치 문제도 고려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듯이 사드 배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 이후 중국은 북핵을 빌미 삼은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제재안에 합의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캐리는 아직 사드의 한국 배치는 결정된 바가 없고 미국이 사드에 목말라 있거나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핵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성도 없어진다고 함으로써 사드를 둘러싼 한미 중에 초반 신경전이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요게 작년 상황이잖아. 그죠? 왜 작년 봄 상황일 거야 아마. 그죠? 그런데 오히려 같은 시기에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양국 실무 협상이 잠정 중단됐고 강경 일변도에 한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까지 들었었다. 북한도 2015년 이래로 평화협정 비핵화의 교환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 고도화에 매진함으로써 교환 가능성에 대한 행위자들의 타협점 찾기가 점점 이분 기사가 너무 어렵다. 좌우지간 요 앞부분, 뒷부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유엔 제재 2270호는 미국은 북한을 평화적으로 대해야 되고, 중국은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 이런 약속이었다.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해서 박근혜도 중국에다가 사드 배치를 협박 삼아서 북한 제재하기로 동의를 얻어냈던 거다. 그래서 15년 봄까지는 한미중 간에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거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7월 달에 사드 배치를 발표해버림으로써 모든 문제가 꼬여버린 거야.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재민이 친구들이 물었어요. 예, 재민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드가요. 배치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사드 배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면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고.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봐. 김천 시민들 가만히 있겠어? 보상 요구할 거 아니야. 그거 협상하고 하는데도 시간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올 연말을 지날 거라는 거야. 미국에서도 지난번에 왜 김종대인가? 그 얘기했잖아. 미국 대선 때까지 지금 사드 배치할 것처럼 미국이 유도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건 추측이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내용은 추측입니다. 이건 미국 국방 전문가의 추측인데요. 지금 이제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오늘 배치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다음 달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법적인 분쟁들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런 분쟁들이 있는데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시간이 적어도 몇 달은 간다는 거야.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야.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대선 때까지는 사드를 배치한다라고 얘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박근혜는 올해 안에 더민주를 꺾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추미애가 됐으니 뭐 더민주를 꺾을 필요도 없는, 추미애만 잘 활용하면 되는 상황이 됐지만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쉽지 않다. 미국 의회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니까.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에게 위협적이 된다. 미국에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물론 박근혜가 워낙 또라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추미애가 우리나라 대선을 말아먹으면 사드가 배치되겠죠. 예. 자, 사드 이야기까지 했고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겠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우리 준표, 준표 홍준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네,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어요.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1년 6개월이 확정이 된 거야. 형이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건 1심이야. 1심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항소할 수 있어요. 예, 홍준표가 항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항소가 항소한 내용이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속돼야 돼요. 예. 구속돼야 된다고. 왜 구속을 안 해?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 말이 지금 징역에 가두지 않겠다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구속해야 돼요. 나도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한 거야. 이거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완종 1억 수수 홍준표에게 징역 1년 6월, 홍준표에게 치명타, 선관위는 오늘 26일 주민 소환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홍준표한테 업무를 보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한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뭔 개소리야?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물어보겠다, 항소하겠다. 근데 저는요, 그게 잠깐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한다 그랬어요? 기사를 한번 봅시다. 예. 법정 구속은 면했다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원래 법상으로는요, 징역 6월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 구속이에요. 무조건 법정 구속이야. 항소를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야. 자.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을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일 수가 있어. 예. 이게 이 사람이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원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바로 잡아넣는 게 아니래. 나 같은 경우. 내가 가정주부이고 주소가 분명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없으면 원래 징역형이 떨어지더라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정봉주도 2주를 주고 한명숙도 2주를 준 거야. 나만 바로 잡아 넣었어. 왜?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법정 구속을 면한 게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한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 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한다면 이거는 공평성에 어긋나지.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정 구속을 면했다는 건 친변 정리할 시간을 줬을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제 26일 날 주민 소환을 실시할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명단, 서명한 명단의 숫자를 센 거야. 그런데 그 서명한 명단 숫자가 넘쳤대. 차고 넘쳐서 충분한데 지금 계속 이 홍준표가 시비 걸었던 게 강제 동원됐다, 잘 모르고 서명하게 했다면서 시간을 끌어온 거야.
근데 그 결정이 26일 날 나는 거야. 그러면 이 결정이 주민 소환 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서 투표를 해야 돼. 공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망치 마자하는 또 뭐야? 꺼져. 예. 좌우지가 이제 주민 소환이 성사될 조건은 되는 거야. 예. 주민 소환이 성사될 조건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뭐 업무 중이라서 법정 구속을 당장 면했다 할지라도 주민 소환으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그냥 구속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남 도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어. 왜? 저 홍준표가 도지사 나오기 전에는 그 도지사 출마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늘린다 그랬어. 그래놓고 도지사 된 다음에 전면 없던 걸로 해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주민 소환이 된 거야. 홍준표 주민 소환이 무상급식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주민 소환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경남 주민들이. 예, 경남 도민들이. 이거는 만약에 주민 소환 투표가 되면 33%만 투표하면 돼요. 주민의 33%만 투표하면 그 중에 과반수만 넘으면 도지사직 상실이야. 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홍준표는 끝났어. 지금 실형 선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도민들이 홍준표에 대한 애정과 남은 정이 없어. 왜냐면 빨리 주표를 끌어내야, 쫓아내야 도지사를 새로 뽑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경남도민 화이팅. 그런데 진짜 만약에 도지사라서 불구속한다? 정말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건 불질러야 될 일이지. 나는 구속시켰잖아. 나도 하는 일인데 구속시켰잖아. 지금 쟤는 주민들한테 그 쫓겨나는 주민 소환 대상이야. 그런데 구속을 안 시켜? 이런 지랄? 예. 하여튼 홍준표가 요 선거를 앞두고 센 발언들 해갖고 알랑방울 꼈는데 지금 법원도 화난 것 같아. 예. 지금 법원도 화가 나서 그 엄격한 기준으로 그 판결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검찰이 2년 구형했는데 1년 6개월을 실형으로 선고해버리고 집행유예도 안 했다는 건 법원에서 세게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켜봅시다. 홍준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한다 그러면 가만두면 안 돼.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한다 그래도 주민소환에서 잘리면 구속이야. 왜? 불구속 사유가 지방자치단체장 업무 때문이니까. 주민소환으로 잘리면 바로 구속이야.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그러면 홍준표가 누구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홍준표가 누군지 몰라. 그죠? 이게 홍준표가 누구냐? 얘가 옛날에 자기가 공안검사 검사 출신인데 자기가 모래시계 검사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이 모래시계 검사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래시계에 나온 박상원의 역할과 아무 관계 없어. 그냥 홍준표는 그냥 일반 검사야. 공안검사. 그래서 홍준표는 모래시계에 나왔던 박상원의 역할처럼 정직한 그런 검사가 아니야. 근데 지가 모래시계 검사라고 뻥을 까고 국회의원이 됐던 애야. 그냥 모래야. 모래시계 검사가 아니라 그냥 모래 같은 검사였어. 근데 모래시계 검사라고 자기를 홍보해갖고 됐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찾았어. 그럼 뭐 친구가 광주에서 죽었냐? 조폭 출신 친구가 있느냐? 아무 관계 없어. 뭐 나쁜 놈들을 무찔렀냐? 아니야. 그러면 홍준표가 검사할 때 뭐 했냐 하면 홍준표가 검사할 때 했던 짓이 뭐냐? 그때 민주화 인사들 잡아다가 고문하던 게 공안검사야. 민주화 인사들 잡아다가 고문했던 게 홍준표라고. 예, 그러니까 공안검사였다고.
그러니까 공안검사가 그렇게 무슨 뭐 정확하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공안검사 출신이면서 지가 모래시계 검사라고 뻥을 까고 그리고 나왔다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준표가 그러면 뭘로 나타났냐?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파란만장한 활동을 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 사저 아방궁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저가 아방궁이라고 무려 2억 원을 국세를 낭비해가지고 경비동을 따로 짓는다고 그렇게 지랄 연병을 했어. 그게 홍준표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영삼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9억인가 썼어.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서 경비동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야 돼갖고 9억인가 썼고, 김영삼이 10몇억인가 썼어. 땅값 때문에. 이명박은 47억인가 썼어. 그런데 단 2억을 썼던 노무현 경호동을 가지고 아방궁이라고 욕했던 게 그게 홍준표야.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이 있었어. 그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서 안상수한테 너 군대 행방불명 됐던 놈 아니냐? 그래서 군대 안 갔지 않냐? 그러면서 행불상수라는 걸 만들어낸 게 홍준표야. 그리고 그 안상수를 이명박 대신 욕바지로 몰아간 게 홍준표였어. 그런 홍준표가 뭔가 사고를 쳐요. 그래갖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니다. 김두관이 문제였지. 김두관이 그 어설프게 경남도지사 때려치고 그 올라와 버린 거야. 올라와 버린, 저 대선 출마해 버리는 바람에 경남도민이 화가 났어. 그때 홍준표가 내려가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재선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이 홍준표의 과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완종한테 돈을 받았다라는 게 증거로 인정이 됐어. 무슨 이제 녹음, 그 주고받은 대화 녹음 이런 것들이 다 증거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 실형이 떨어진 거야. 1심에서. 예. 그게 홍준표야. 그래서 이 홍준표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쁜 사람인 건, 그 홍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다음에 무상급식을 반대했어. 그래서 도민들이 다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 지방선거니까 올해 연말에 무상급식 예산을 확 인상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도지사가 되면 무상급식을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다시 대선이 됐네? 근데 이게 재선이 된 다음에 무상급식 예산을 전면 무효화해버렸어. 깎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도민들이 기가 막혔던 거야. 또 하나는 진주의료원이라는 그 공공의료시설을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진주의료원에서 연명하던 극빈자 환자들이 나와서 죽었어. 많이 죽었어. 그게 이 홍준표야. 예. 이 사람은 정말 무기징역 살아야 될 사람이야. 적자 난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던 의료재단을 없애버린 거야. 예. 11명인가 죽었죠? 나쁜 사람이야. 얘는 무기징역 살아야 돼. 근데 홍준표가 낙곰수에 출연했어요. 난 낙곰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자,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예. 그, 오늘 앞부분은 2007년부터 있었던 그 역사를 정리했고요. 예.
그리고 그 뒷부분이 오늘의 중요한 주제들, 오늘의 뉴스들을 다뤘습니다. 예. 오늘 방송, 또 요즘에 방송이 너무 길죠? 예. 그 미국 가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너무 문자들 많이 보내셔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예. 원래 한 7시까지 계속 방송을 해가지고 그 우리 동생네 집 앞에 와서 흔적 남기고 간 새끼들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도 미국 가야 되니까 몸조심하라는 시청자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예. 오늘 짧게 해서 죄송해요. 예. 뭐 방송 볼만 하셨어요? 예. 오늘 그 업해주신 3,551분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주는 거 싫어서,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신 분들 덕분에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왜 리액션이 없냐고요? 후원 못해서 미안해하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리액션 안 합니다. 예, 제가 제일 싫은 얘기가 별풍선 못 쏴서 미안해요란 말이야.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 망치분에게 가장 큰 응원은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사수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후원 못했다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저를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예, 여러분이 별풍선 쏘지 못해도 저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지켜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에게 응원이에요.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신 참세상님, 통행국님 감사합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혹시 제가 잘못 말한 내용이 있다면 팩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팩트로 반론할 수 없다면 망치부인 말이 맞나 틀리나 모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까지 1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얼굴 까고 집을 공개하고 집 주소 까고 전화번호 까고 가족들까지 다 공개하면서 방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당당하게 진실을 얘기해 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진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진실이 진실이냐 아니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하늘 앞에 내 딸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망치부인으로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115만 명이 욕을 해도 우리 집 식구들이 엄마가 오라, 당신이 오라, 잘했어, 그렇게 믿어주는 그 믿음을 믿고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이 망치분을 욕해도 내 식구들이 나를 믿어준다면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예, 혹시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감옥을 가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제가 우리 김근태 의원님한테 배웠거든요. 예,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제가 가는 길은 뭐 만만하고 쉬운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더러워도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다만 저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 저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망치분 말에 동의한 사람이 지금은 없을지라도 언젠가 백인이 만인이 동의해주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언젠가 미래에는 반드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내일 낮 2시에 돌아오십시오. 망치부인은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줌마 아직도 여기서 떠들고 있네. 저 여기서 120살까지 방송할 거예요. 아프리카가 망하지 않으면 120살까지 방송하면서 저는 반드시 살아서 대한민국의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반드시 보고야 말 겁니다. 여러분도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